회색빛 하늘에서 빗방울이 비스듬히 떨어져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건물 앞 계단에 부딪힌 비는 자잘하고 끊임없는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아는 협의혼 접수처의 자동 유리문 밖에 서 있었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얇은 베이지색 코트를 적셨고 물기를 머금은 천이 견갑골에 딱 달라붙어 앙상하게 마른 윤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코트 밑단으로 흘러내린 빗물이 발치에 놓인 보도블록 위로 동심원을 그리며 번져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아의 오른쪽으로 한 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정장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헤어젤로 빗어넘긴 머리는 방금 전 중요한 임원회의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광이 나게 닦인 그의 검은색 구두 위로 빗방울이 몇 방울 튀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한 걸음 피했다. 눈앞에 있는 곧 전처가 될 여자보다 100만 원짜리 맞춤 구두가 더 신경 쓰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혼 서류엔 도장 찍었어. 수아의 오른쪽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효기간이 지난 계약서를 처리할 때나 쓸 법한 차갑고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는 말투였다. 그는 고개를 돌린 채 저 멀리 세워진 검은색 벤츠 차량에만 시선을 고정했고 수아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재산 분할은 내가 말한 대로 진행해. 더 이상 질척거릴 필요 없잖아.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시야가 흐려져 눈을 한 번 깜빡인 뒤 뿌연 수막 너머로 지훈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얼굴은 한때 수없이 많은 깊은 밤 홀로 시어머니를 병수발할 때 그녀를 버티게 해준 정신적 지주였다. 가장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조금만 더 참자며 스스로를 다독이게 했던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저 얼굴에는 일말의 아쉬움도 티끌만 한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을 처리하는 듯한 혐오감과 이 대화를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내 눈앞에 띄지도 말고. 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돌려 수아를 힐끗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옅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괜한 오해 살 일 만들지 말자고. 그가 말한 노해가 무슨 뜻인지 수아는 알았다. 그것은 그에게 이미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과거의 아내였던 자신은 이제 철저히 지워버려야 할 흔적에 불과하다는 의미였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차가운 빗 속에 너무 오래 서 있었던 탓에 손끝의 온도가 빙점 가까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지훈이 건네는 이혼의 사학 인서가 담긴 서류를 받아들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에 담긴 연두색 종이 모서리에는 아직 빗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끝이 플라스틱 파일에 닿는 순간 수아는 기묘한 서늘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5년 결혼 생활이 찍은 마침표였다. 5년. 1826일. 43,824시간. 이 숫자들은 한때 시어머니의 투약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였고 시어머니의 재활 치료 경과를 기록하는 눈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결혼 생활의 시작과 끝을 재는 길이가 되어버렸다. 수아의 머릿속으로 지난 5년간의 파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새벽 3시 47분 서울 마포구의 22평짜리 낡은 아파트.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소파에서 선잠을 자던 수아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시어머니의 방으로 젠걸음을 쳤다. 발바닥에서부터 뼈를 깎는 듯한 한기가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턱관절이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수아는 목소리를 낮춰 물으며 침대 협탁의 스탠드 스위치를 더듬어 켰다. 주황색 불빛이 켜지며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잔뜩 찌푸린 미간을 비췄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힘없는 왼손으로 이불자락을 꽉 쥔 채 입으로는 웅얼거리는 듯한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수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등 밑에 깔아둔 위생패드는 이미 소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수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숙여 침대 밑에서 여분의 위생패드를 꺼냈다. 그리고 능숙한 동작으로 시어머니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혔다. 허리와 팔의 근력을 온전히 써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허리와 등 근육을 자주 삐끗했지만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힘을 분산시켜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았다. 왼손으로 시어머니의 등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굽힌 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한쪽으로 눕혔다. 재빨리 오염된 패드를 빼내고 새 패드를 깔았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수아의 이마에는 이미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어머님, 몸 좀 닦아드릴게요. 수아는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떠와서 수건을 꽉 짠 뒤 시어머니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수건은 시어머니의 처진 피부를 지나 오랜 와상 생활로 얇아진 근육을 지나 매일 연고를 발라주어야만 욕창을 막을 수 있는 부위들을 훑고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자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왼손이 수아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힘은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그것이 고마움인지 의존인지 아니면 그저 통제할 수 없는 근육의 경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지난 5년간 이런 깊은 밤이 셀 수 없이 많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이런 새벽에 깨어난 적이 없었다. 그의 안방은 아파트 반대편에 있었고 방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으며 방음도 완벽했다. 가끔 수아가 그 문 앞을 지나칠 때면 고르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휴대폰 영상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그는 깊은 밤 주식 앱을 들여다보거나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수아는 그 메시지의 상대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물어볼 시간도 그럴 기력조차 없었으니까. 매일 아침 6시, 그녀는 정확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한 유동식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야채죽은 목에 걸리지 않도록 물처럼 묽게 끓여야 했고, 계란찜은 연두부처럼 부드럽게 쪄내야 했으며, 채소는 아주 잘게 다져죽에 섞어 먹여야 했다. 7시, 시어머니에게 첫 번째 약을 챙겨드렸다. 혈압약, 항응고제, 신경영양제 등 총 7가지였다. 약마다 복용 시간과 용량이 달라 수아는 요일별 약 달력에 매일 밤 다음 날 먹을 약을 미리 소분해 두었다. 7시 30분, 간단한 재활 마사지를 시작했다. 팔, 다리, 발바닥을 주물러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해서였다. 시어머니의 오른손은 이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손가락이 주먹 쥔 모양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다. 수아가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그 손가락은 다시 펴지지 않았다. 8시, 그녀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마포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에 있는 회사로 출근했다. 지하철 2호선 출근길 지옥철은 숨막힐 듯 붐볐다. 번듯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사이에 끼어 뒤섞인 향수 냄새와 땀 냄새를 맡으며 타인의 팔뚝과 백팩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짓누르는 것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종종 이 끔찍한 인파 속에서 눈을 감고 선잠을 잤다. 그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갔다. 어머님 점심 요양보호사님은 몇 시에 오시지? 오후 재활치료는 예약했던가? 이번 달 병원비 청구서는 언제 나오지? 쌀이 다 떨어져 가네. 퇴근길에 마트 들러야겠다. 9시, 회사에 정시 출근해 하루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남구에 있는 작은 행정사무소에서 보조 직원으로 일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자잘한 잡무를 처리했다. 월급은 260만 원으로 쥐꼬리만 했지만 이 직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시 퇴근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오후 6시, 그녀는 칼같이 회사를 나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요양보호사와 교대하기 위해서였다.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1만 5천 원을 받았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수아는 자신이 출근해 있는 시간에만 보호사를 썼고
나머지 시간은 오롯이 혼자 감당했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해 요양보호사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배웅했다. 수아는 코트를 벗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다. 지훈은 가끔 집에 와서 밥을 먹었지만 대개는 오늘 회식이라 저녁 먹고 들어가라는 메시지 하나를 띡 보내올 뿐이었다. 그러면 수아는 시어머니를 위한 유동식과 자신을 위한 대충 차린 밥상, 딱 두 사람 몫만 준비했다. 저녁 8시 시어머니의 식사를 도왔다. 저녁 9시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자세를 바꿔드렸다. 밤 10시 취침 전 약을 챙겨드렸다. 밤 11시 시어머니가 잠들면 수아는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다. 설거지, 물걸레질, 빨래, 그리고 건조대에 옷 널기. 새벽 12시가 넘어서야 수아는 마침내 몸을 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결코 깊이 잠들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언제 깨어 기저귀를 갈아달라거나 물을 달라거나 혹은 무의식 중에 신음을 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을 수아는 5년을 버텼다. 1826일. 매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듯 똑같은 나날이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이 있다면 그녀의 눈가에 잔주름이 늘어났다는 것, 허리와 등 통증이 고질병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수아가 빳빳하게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그녀가 골라준 넥타이를 맨 채 집을 나섰다. 5천만 원짜리 검은색 벤츠를 몰고 강남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했다. 대한민국 3대 대기업에 꼽히는 그곳에서 그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마케팅 부서의 핵심 중간 관리자였다. 그는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면서 스스로 대단히 관대하다고 여겼다. 넌 한 달에 260만 원 벌어오면서 내가 300씩 턱턱 갖다 주는데 도대체 불만이 뭐야? 그는 적선이라도 하는 듯 오만한 말투로 수아에게 그렇게 쏘아붙이곤 했다. 그는 몰랐다. 시어머니의 매달 병원비, 재활치료비, 요양보호사 비용을 다 합치면 최소 800만 원이 든다는 사실을. 그가 주는 300만 원에 수아의 월급 260만 원을 합쳐봤자 560만 원에 불과했다. 부족한 24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수아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깼다. 적금이 바닥나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상환이 막히자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 친정집의 여윳돈마저 다 말라붙었을 때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부산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옛날 집 팔아요.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칠게 내쉬는 아버지의 숨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억누르는 훌쩍임이 들려왔다. 수아야, 거긴 내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건데. 알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파스스 부서질 듯 작았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산 해운대의 낡은 집은 3억 원에 팔렸다. 3억 원 후 그 돈은 밀린 대출금을 갚고 앞으로 몇 달치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고스란히 들어갔다. 수아는 이 사실을 지훈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도 몰랐거니와 말했다 한들 돌아올 반응이 뻔했기 때문이다. 지훈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맞다. 자발적이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것도,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는 것도, 친정집을 파는 것도, 이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도 전부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결혼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으니까. 그것이 아내 된 도리라고 여겼으니까. 며느리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녀는 믿었다. 자신이 충분히 헌신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희생하다 보면 언젠가 지훈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고마움을 느끼고 따뜻하게 대해줄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5년이 지나 그녀가 돌려받은 것은 이혼 서류에 적힌 차가운 서명과 이 한마디뿐이었다. 더 이상 질척거릴 필요 없잖아. 수아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얼룩진 플라스틱 파일 위로 자신의 실루엣이 비쳤다. 흐릿하고
비에 흠뻑 젖은 길 잃은 유기묘 같은 몰골. 한때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변해버릴까 봐 몹시 두려워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은 그저 평온할 뿐이었다. 그것은 체념이나 마비가 아니었다. 이미 바닥 끝까지 실망을 긁어모은 뒤에 찾아오는 완전한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몸을 돌려 길가에 세워둔 검은색 벤츠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의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자잘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아는 그를 쫓아가지도 소리내어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검은색 차량이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고 도로로 빠져나가 빗줄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수아는 몸을 돌려 길가에 미리 내어놓았던 캐리어 쪽으로 걸어갔다. 은회색 표면이 군데군데 긁히고 낡은 캐리어였다. 바퀴의 베어링은 녹이 슬어 끌 때마다 끼익 끼익 하는 쇳소리가 났다. 결혼 전부터 그녀가 쓰던 물건이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도 그리고 5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내내 이 캐리어는 묵묵히 창고 구석을 지키고 있었다. 캐리어 안에는 그녀의 옷까지 몇 벌만 들어 있었다. 스웨터 2장, 바지 3벌, 속옷 몇 세트, 그리고 패딩 1벌 전부 유행이 지난 낡은 옷들이었다. 어떤 것은 목이 늘어났고 어떤 것은 색이 바랬다. 그리고 사진첩 하나.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진첩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생전 모습,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리고 수아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모래성을 쌓던 사진, 초등학교 졸업식 날 상장을 들고 찍은 사진, 대학교 입학식 날 정장을 입고 수줍게 웃던 사진. 이 사진첩이야말로 수아가 이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조각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아파트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장식품 중 그녀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유품들, 지훈의 옷가지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웨딩 사진.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만의 물건, 자신만의 추억만을 챙겼다. 수아는 낡은 우산을 펼쳤다. 우산천은 색이 바랬고 우산살은 녹슬어 있었지만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빗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캐리어 바퀴가 무릉덩이를 가르며 단조로운 소리를 냈다. 우산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그녀의 발치에서 작은 시내를 이루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둘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시간, 기력, 돈, 건강, 친정집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꿈까지.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혼 서류와 질척거리지 마라는 잔인한 말 한마디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저 지쳤을 뿐이다. 분노할 힘도 슬퍼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옅은 홀가분함만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5년 동안 바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던 사람이 마침내 그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다. 빗줄기 속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가냘프고 젖어 있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단단해 보였다. 지훈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엔진을 켠 뒤 히터를 세게 틀었다. 이내 차 안이 훈훈해졌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걸어가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진작 이랬어야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성가신 혹을 떼어낸 듯한 가벼운 말투였다. 지난 5년간 그 역시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마비가 온 뒤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수아는 매일 동분서주하느라 그와 함께할 시간도 그에게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메말라갔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반면 회사에 새로 들어온 마케팅 부서 인턴은 달랐다. 젊고 예쁘고 애교가 넘쳤으며 늘 선망하는 눈빛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혼은 오랜 시간 득실을 따져본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그는 수아에게 상징적인 위자료 명목으로 약간의 돈만 쥐어주었다. 5천만 원이 지훈 자신에게는 고작 두세 달치 성과급에 불과했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말단 직원 수아에게는 감지덕지할 거액일 거라고 여겼다. 그는 스스로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다. 수아가 지난 5년 동안 바친 희생점원이 병수발, 집안일, 자신의 냉대와 무시를 견뎌낸 것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건 당연히 아내라면 해야 하는 일 아닌가? 며느리라면 응당 짊어져야 할 도리 아닌가?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고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줬으며 대기업 다니는 지훈의 아내라는 타이틀까지 달아줬는데 도대체 불만 가질 게 뭐란 말인가? 그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이 불쾌한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엑셀을 밟으려 했다. 바로 그때 조수석 아래 발매트 쪽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누런 서류 봉투였다. 꽤 오래된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입구는 야은 실로 엉성하게 묶여 있었다. 지훈은 미간을 구겼다. 10중 8구 수아가 흘리고 간 물건이 분명했다. 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더 이상 얽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팔을 뻗어 그 봉투를 주워 들었다. 재산 분할 소송장인가? 그는 비웃음을 흘렸다. 5천만 원 줬는데 더 뜯어내시겠다? 그는 묶인 실을 풀고 봉투를 열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뭘 더 요구했는지 확인해볼 참이었다. 하지만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소송장 따위가 아니었다. 두툼한 영수증 뭉치였다.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가장 위에 놓인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입원비 청구서. 날짜는 3년 전 5월. 청구 금액은 1,784만 원의 수납자 성명란에는 김수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다음 장을 넘겼다. 같은 병원의 재활치료비 청구서. 날짜는 3년 전 6월. 금액은 920만 원의 수납자 성명은 역시 김수아. 또 그 다음 장 요양보호사 서비스 비용 영수증. 날짜는 3년 전 7월부터 9월까지. 금액은 360만 원 서명란에는 김수아. 그리고 그 다음 장. 또 그 다음 장. 계속해서 그 다음 장.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영수증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모든 수납자 또는 서명란에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 박혀 있었다. 김수아. 지난 5년간의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 간병비, 약값, 검사비. 누적 금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10억 원. 지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이명이 울렸다. 수만 마리의 벌떼가 깃전에서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매달 생활비로 고작 300만 원을 줬다. 5년을 꼬박 합쳐봤자 1억 8천만 원 남짓이었다. 나머지 8억이 넘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계속 파헤쳤다. 은행 대출 약정서 다발이 튀어나왔다. 차주, 김수아. 대출 금액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각기 다른 날짜, 각기 다른 금액의 대출 서류마다 수아의 친필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리고 완납 증명서. 이 막대한 대출금들은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에 전부 상환되어 있었다. 상환했다고?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면적 82제곱미터. 거래 대금 3억 원. 매도인 서명란에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김태호. 김태호. 수아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지훈의 심장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켜쥐어 비틀어 짜는 듯 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수아는 자신의 모든 적금을 깨부순 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억 단위의 빚을 졌고 결국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 부산의 낡은 집까지 팔아치웠던 것이다. 그 집이 수아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라는 것을 지훈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는데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아들인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매일 아침 수아가 다려준 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나섰고 매일 저녁 수아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으며 매달 300만 원을 던져주며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자 수아와 어머니의 구원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지어 수아를 조롱하기까지 했었다. 내가 버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내 거래처 사람들 한우 한 번 사주면 끝나는 돈이야. 그걸 돈 번다고 생색내냐?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너랑 이 집구석 먹여 살리니까 숨붙어 있는 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어.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아의 심장을 난도질했을까? 그럼에도 수아는 단 한마디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고 집안일을 챙기며 자신만의 방식과 희생으로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지탱해왔던 것이다. 지훈의 손떨림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종이 뭉치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조수석 위로, 발매트 위로, 대시보드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리고 서류더미 맨 밑바닥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색 표지의 평범한 스프링 수첩이었다. 워낙 자주 넘겨본 탓에 모서리가 둥글게 말려 있었고 표지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어머님 간병 일지라는 글씨가 꾹꾹 눌러 적혀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날짜는 5년 전 3월.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처음 쓰러졌던 바로 그 달이었다. 3월 15일 어머님이 처음으로 병상에서 소변을 보셨다. 의식이 전혀 없으시다. 간호사 선생님은 뇌경색 후유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앞으로 계속 기저귀를 차셔야 할 거라고 했다. 오늘 성인용 기저귀 3팩을 샀다. 45,000원을 썼다. 3월 16일 이 어머님이 오늘은 눈을 뜨셨다. 하지만 말씀을 전혀 못하시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신다. 의사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오늘 점심은 닭고기를 갈아 넣은 미음이었다. 어머님이 반 그릇이나 드셨다. 3월 17일 어머님이 오늘 처음으로 우셨다. 소리 없이 눈물만 계속 흘리셨다. 나는 어머님의 손을 꽉 잡고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옆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지훈이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병원에 오지 않았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다. 모든 페이지가 빼곡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었다. 몇 시에 무슨 약을 얼마만큼 먹였는지, 몇 시에 어느 쪽으로 자세를 바꿔드렸고 하루에 총 몇 번을 뒤집어 드렸는지, 몇 시에 기저귀를 갈았고 소변량은 어느 정도였으며 색깔의 이상은 없었는지, 몇 시에 밥을 드렸고 메뉴는 무엇이었으며 몇 숟갈이나 삼키셨는지, 몇 시에 재활 마사지를 했고 어느 부위를 몇 분 동안 집중적으로 주물렀는지, 열이 났을 때는 체온이 몇 도였고 어떤 해열제를 썼는지, 어머니가 우울증이 와서 한참을 울었을 때 어떻게 달래드렸는지, 새로운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언제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5년치의 시간. 이 두꺼운 수첩에는 단 하루의 빈틈도 없이 그 고단한 노동의 궤적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글씨는 어느 날은 정갈했지만 어떤 날은 형편없이 삐뚤빼뚤했다. 곳곳에 물방울이 떨어져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다.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었을지, 고된 노동의 땀방울이었을지, 아니면 깊은 밤 피로에 절어 손을 떨다 흘린 물기였을지, 지훈은 알 수 없었다. 그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날짜는 일주일 전 그들이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직전이었다. 10월 8일, 오늘이 어머님 쓰러지신 지 딱 5년째 되는 날이다.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으셨다. 점심으로 전복죽을 한 그릇 다 비우셨고 우유도 반 컵이나 드셨다. 오후 재활 시간에 어머님의 왼손이 물건을 쥐는 신용을 했다. 선생님이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셨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세수를 시켜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더니 어머님이 나를 보고 살짝 웃으신 것 같았다. 어머님이 꼭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추신. 지훈이가 오늘 일찍 퇴근했지만 안방에 들러 어머님을 보지는 않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린 순간 지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내렸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이고 냉혹한 인간 쓰레기가 된 걸까? 자신의 친어머니가 꼬박 5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아들인 그는 단 하루도 직접 똥오줌을 받아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아내가 5년 동안 피가 마르는 희생을 쏟아부었는데 남편인 그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고맙다는 말조차 건넨 적이 없었다. 오히려 조롱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끝내 쓰레기 버리듯 버리면서 짓거렸던 그 한마디. 더 이상 질척거릴 필요 없잖아. 자신이 뱉었던 그 잔인한 칼날이 방향을 돌려 지훈 자신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지훈은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다. 창밖에 비는 것에게 쏟아져 차 지붕을 둔탁하게 때려댔다. 마치 수만 개의 손바닥이 그의 썩어 빠진 양심을 후려치는 소리 같았다.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아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이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오며 기계적인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자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황급히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수아의 프로필 사진은 이미 기본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고 상단의 송금 버튼조차 사라져 있었다. 완벽한 차단. 그녀는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해버린 것이다. 지훈은 실성한 사람처럼 연락처 목록을 뒤지며 수아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을 찾으려 했다. 수아의 직장 동료. 얼굴도 모른다. 수아의 친구.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장인어른? 급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텁는 번호이오니 라는 싸늘한 기계음만 돌아올 뿐이었다. 수아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지훈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마포구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하고 죽은 공기가 확 덮쳐왔다. 집안에는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보일러도 꺼져 있었다. 모든 커튼이 굳게 닫힌 채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잿빛 빗물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지훈이 현관 센서 등을 켰다. 수아의 신발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뒤축이 달아빠진 낡은 운동화도 밑창이 다 다른 단화도 없었다. 신발장 한 칸이 통째로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지훈 자신의 값비싼 구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거실로 뛰어 들어갔다. 소파 위에 늘 뭉쳐져 있던 수아의 낡은 무릎 담요가 사라졌다. 거실 테이블 위, 매일 밤 웅크리고 앉아 일지를 쓰던 그 자리도 텅 비어 있었다. 식탁 위를 지키고 있던 작은 유리 꽃병도 보이지 않았다. 수아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 덤마 유품이라며 애지중지 챙겨왔던 그 꽃병이었다. 부엌으로 달려갔다. 냉장고 안에는 식재료가 가득했다. 잘게 다져놓은 소고기, 손질된 채소, 계란, 우유. 전부 수아가 시어머니의 유동식을 끓이기 위해 준비해 둔 것들이었다. 싱크대 위 냄비와 그릇들은 그대로였지만 벽에 걸려있던 수아의 해진 앞치마는 사라지고 없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안방 문을 열었다. 침구는 호텔처럼 빳빳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매트리스 커버도 베개 커버도 금방 세탁한 듯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협탁 위에는 어머니의 약들이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분류된 채 라벨이 붙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그리고 협탁 서랍 위에 얇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이 집어들어 확인해 보니 수아가 손글씨로 꼼꼼하게 작성해둔 어머님 투약 매뉴얼이었다. 표지에는 굵은 매직으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 빨간색 펜으로 강조된 작은 글씨가 있었다. 위급 상황 시 즉시 119 구급센터로 연락할 것.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1. 일일 투약 시간 및 용량. 혈압약, 매일 아침 7시, 식후 한 알. 항응고제,
매일 아침 7시, 식후 2알, 멍이 들거나 잇몸 출혈이 없는지 매일 확인할 것. 신경영양제, 매일 아침 7시, 저녁 9시 각각 1알씩. 두 번째 장을 넘겼다. 2. 절대 금기 사항. 짜거나 기름지거나 단 음식은 절대 금물.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시면 안 됨. 두통이 심하시다고 해도 타이레놀 외의 진통제는 함부로 먹이지 말 것. 만약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시거나 초점이 흐려지고 손발 마비가 갑자기 심해지면 지체 없이 119 부를 것. 세 번째 장. 3. 일상 간병 포인트.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드릴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손발 관절 마사지 필수. 소변량, 대변 상태, 식사량, 그날의 기분 상태를 매일 일지에 기록할 것. 일주일에 한 번 체중 재기. 마지막 장. 부록, 응급처치 요령.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수아 올림. 맨 마지막 줄의 글씨를 보는 순간 지훈이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그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수아의 이름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자네라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깎아내어가며 이 가정을 지켜냈던 사람. 자신이 5년 동안 지독하게 무시하고 짓밟았음에도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헌신했던 사람. 자신의 손으로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내쫓아 이제는 2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새벽 2시 37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 대합실. 창백하고 쨍한 조명이 바닥을 비추었고 천장 통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냉기에 수아는 무의식적으로 코트깃을 단단히 여몄다. 그녀는 대합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발치에는 낡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부산 김해공항행 항공권이 들려 있었다. 탑승 시간은 아침 6시, 아직 3시간 남짓 기다려야 했다. 공항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이따금 환경미화원이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바퀴 소리와 멀리 닫힌 카페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배경음악 소리가 전부였다. 수아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잠이 든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을 뿐이다. 지난 5년간 그녀의 하루 수면 시간은 5시간을 넘긴 적이 없었다. 몸은 진작에 만성 피로에 절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피로감은 과거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오늘의 피로에는 기묘할 정도의 홀가분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첫 숨을 들이켠 것 같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폐부에 짠물이 남아 기침이 쏟아져도 적어도 숨은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수아는 대학생이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수아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장례식장 판넬 앞,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곡소리도 내지 않고 넋이 나간 채 영정사진만 꽉 쥐고 서 계셨다. 그날 밤, 수아는 골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소리 죽여 울었다. 베개 2개가 눈물로 흥건하게 젖을 때까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세수를 하고 눈물을 닦아낸 뒤 방을 나서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갈 테니까 아빠도 끼니 거르지 마. 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딸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때 수아는 배웠다. 목 놓아 울고 난 뒤에는 훌훌 털고 일어나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녀는 결혼 생활도 그럴 줄 알았다. 고난이 닥치면 이 악물고 버티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인내하면,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 헌신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고 볕이 들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5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세상에는 애초에 헌신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 있다는 것. 어떤 관계는 바닥에 엎드려 빌수록 더 짓밟힌다는 것. 미련한 인내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수렁으로 끌어내릴 뿐이라는 것. 이제야 그녀는 길고 끔찍했던 악몽에서 깨어났다. 비록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으며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집마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지만 그래도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절친한 친구 지혜가 있으며 짭조름한 부산의 바닷바람이 있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깡과 용기가 있었다. 수아가 천천히 눈을 뜨고 대합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계류장에 멈춰 선 비행기들은 굳게 문을 닫은 채 묵묵히 새벽의 동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의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말려 올라갔다.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지어보는 미소였다. 아침 7시 15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층. 통유리창을 뚫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고 따스했다. 수아가 낡은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인파 속에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드는 지혜의 모습이 단번에 들어왔다. 지혜는 수아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졸업 후 수아가 서울에 남아 취직하고 결혼을 한 반면 지혜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중견기업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연락을 이어왔다. 수아가 제 입으로 힘들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지만 눈치 빠른 지혜는 수아의 건조한 목소리와 행간의 침묵만으로도 그녀의 결혼 생활이 시궁창이라는 것을 진작에 짐작하고 있었다. 김수아, 지혜가 쏜살같이 달려와 수아를 와락 껴안았다. 너 왜 이렇게 뼈만 남았어? 이 미련한 기집애야, 진작 말하지 않고. 수아는 지혜의 품에 안겨 친구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를 들이마셨다. 순간 시큰하게 코끝이 찡해졌다. 지혜야, 나왔어.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잘 왔어. 진짜 잘 왔어. 지혜가 품을 풀고 수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얼굴이 이게 뭐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네. 어제 한숨도 못 잤어? 공항 벤치에서 밤새웠거든. 수아가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 이따 가서 푹 자면 돼. 가자. 일단 밥부터 먹어. 지혜가 수아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확 빼앗아 들었다. 내가 기가 막힌 돼지국밥집 알아놨어. 24시간 푹 고아내는 데인데 그 뜨끈한 국물 쫙 들이켜면 속이 싹 풀릴 거야. 수아는 군말 없이 지혜의 뒤를 따라 공항을 나섰다. 부산의 공기는 서울의 공기와 질감부터 달랐다. 특유의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축축하게 코끝에 맴돌며 묘한 안정감을 안겨주었다. 지혜의 차는 소형 흰색 아반떼였다.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수아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꼭 전생의 기억을 되짚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산에 왔던 것은 2년 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다. 그때는 병원만 찍고 쫓기듯 서울로 올라가느라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담을 여유조차 없었다. 이제야 그녀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세상이 제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돼지국밥집은 서면의 어느 낡은 골목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게는 비좁고 간판의 글씨도 다 벗겨져 있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야간 교대 근무를 마친 작업자들과 동네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뚝배기에 코를 박고 국물을 들이켜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지혜가 능숙하게 수육 백반 2개의 깍두기와 부추 무침을 세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펄펄 끓는 뚝배기가 테이블 위로 턱턱 놓였다. 뽀얗게 우러난 돼지 사골 국물이 뚝배기 안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위로 얇게 저민 돼지고기 수육과 싱싱한 파 송송이 가득 덮여 있었다. 스테인리스 밥그릇의 뚜껑을 열자 하얗고 고슬고슬한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식기 전에 얼른 먹었. 지혜가 뚝배기를 수아 쪽으로 쓱 밀어주었다. 국물부터 떠먹고 속 좀 데워.
수아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너무 뜨거워서 혀끝이 데일 듯 찌릿했지만 그 진하고 고소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훅 내려가자 얼어붙어 있던 오장육부가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숟가락을 올려 국물을 떠먹다가 아예 밥을 뚝배기에 통째로 말아넣고 우적우적 퍼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천히 먹어, 기집애야. 체할라. 누가 안 뺏어 먹어.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지혜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는 멈칫하더니 이내 픽 웃음을 터뜨렸다. 지혜야, 나 진짜 괜찮아. 이 바보 멍청아. 지혜가 테이블에 있던 냅킨을 뽑아 눈가를 꾹꾹 눌러 닦았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나를 얼마나 미치게 만들었는지 알아? 전화할 때마다 맨날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내 목소리는 갈수록 죽어가고 바스라지고 내가 나 걱정시키기 싫어서 입 다무는 거 뻔히 아니까 더 미칠 것 같았단 말이야. 수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 너머로 손을 뻗어 지혜의 손등을 토닥였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친구끼리 고맙긴 뭐가 고마워. 지혜가 코를 훌쩍였다. 됐어, 청승 떨지 말고 밥이나 마저 먹어. 다 먹고 내 자취방 데려다 줄 테니까 한숨 푹 자. 밀린 얘기는 오후에 하자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국밥을 떠먹었다. 창밖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마른 뺨을 비추었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의 열기와 섞여 들어갔다. 그 순간 수아는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5년짜리 먹구름이 지금 이 순간 조금씩 걷히고 있다는 것을. 지혜가 수아를 위해 구해놓은 집은 부산 서면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채광이 좋았다. 싱글 침대, 작은 옷장, 책상 하나, 낡은 소파, 그리고 최소한의 요리가 가능한 미니 주방과 비좁은 화장실이 전부인 단출한 구조였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이야. 지혜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말했다. 너 지금 수중에 돈 없는 거 아니까 보증금은 내가 취직하고 나서 천천히 갚아도 된대.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랑 아는 사이거든. 그럴 순 없어. 낼 돈은 확실히 내야지. 수아가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밀었다. 여기 보증금 500만 원이 집주인 아주머니께 내가 대신 좀 전해줘. 너 진짜 고집은 알아줘야 해. 지혜가 한숨을 푹 쉬며 봉투를 받아 챙겼다. 알았어. 일단 오늘은 시체처럼 늘어져서 잠이나 자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응, 고마워, 지혜야. 지혜가 돌아가고 수아는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 좁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쏟아진 햇빛이 장판 위로 네모난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탁 트인 푸른 하늘이 조각처럼 보였고 새하얀 구름 몇 점이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수아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특유의 비릿하고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훅 밀려 들어와 그녀의 이마에 맺힌 잔머리를 흩어놓았다. 그녀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부산의 냄새. 그녀의 어린 시절의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냄새였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머니 손을 잡고 해운대 백사장에 놀러 갔던 날 겁이 많았던 어린 수아는 파도가 무서워 물가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고 모래사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조금씩 바닷물 쪽으로 이끌었다. 수아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무것도 무서워할 거 없어.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어머니의 얼굴은 수채화처럼 뭉개져 있었지만 그 다정한 목소리만큼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엄마, 나왔어. 수아가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흩어져 날아갔다. 그녀는 뒤돌아 침대로 다가가 신발을 벗고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등이 푹신한 매트리스에 닿자마자 온몸의 뼈마디에 축적되어 있던 묵은 피로가 한꺼번에 해일처럼 덮쳐왔다. 눈을 감자마자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깊은 수면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날 수아는 중간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무려 14시간을 내리잤다.
천장을 찌르는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도 없었고 축축해진 기저귀를 갈아야 할 일도 없었으며 시간 맞춰 입에 넣어드려야 할 알약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벌레 보듯 혐오하던 남편의 서늘한 시선도 없었다. 오직 창살을 넘어오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전부였다. 지난 5년의 세월을 통틀어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이었다. 일주일 뒤 수아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지혜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중견 무역회사 인사팀에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귀띔을 해준 덕분에 수아는 행정지원팀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관인 인사팀장이 수아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극적였다. 김수아 씨, 최근 5년간 경력을 보니까 줄곧 서울에 있는 작은 행정사무소에서만 근무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아가 흔들림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지원하신 겁니까? 수아는 아주 잠시, 약 2초간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입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이력서 구석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체크 표시를 했다. 지원자님의 업무 경험은 주로 서류 정리나 고객 응대 같은 기초적인 업무에 집중되어 있네요. 저희 직무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프로젝트 조율 능력이 필요한데 관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들어 수아를 한번 쳐다보았다. 눈앞에 앉은 이 여자는 얼굴에 확연한 피로와 수척해진 흔적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저희 직무는 기본급이 월 300만 원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80%만 지급됩니다. 인사팀장이 말했다. 업무 강도가 꽤 높은 편이라 야근이 잦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인사팀장은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이력서 위에 무언가를 끄적였다. 알겠습니다. 김수아 지원자님. 면접 결과는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해 드릴 테니 연락받으실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3일 뒤 수아는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았다. 출근 첫날 수아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세수를 마치고 지혜가 빌려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의 재킷, 새하얀 셔츠, 그리고 검은색 정장 바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안색이 다소 창백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으며 오랜 영양 부족으로 머릿결은 푸석푸석하고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 눈빛이었다. 진지하고 집요하며 쉽게 꺾이지 않는 눈빛. 수아는 거울을 향해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서 집을 나섰다.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그녀의 자취방에서 출발하면 지하철로 4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아침 출근길 지옥철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아는 사람들 틈에 끼어 뒤섞인 향수 냄새와 땀 냄새를 맡으며 타인의 팔뚝과 가방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부딪혀 오는 것을 견뎌야 했다. 이런 감각은 서울에 있을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그녀가 했던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다. 어머님 점심 요양보호사님은 몇 시에 오시지? 오후 재활치료는 예약했던가? 이번 달 병원비 청구서는 언제 나오지? 쌀이 다 떨어져 가네. 퇴근길에 마트 들러야겠다. 그러나 부산의 지하철에서 그녀가 하는 생각은 달랐다. 오늘의 업무 내용은 무엇일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뭘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환경과 새 동료들에게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똑같이 붐비고 똑같이 피곤했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감은 전혀 달랐다. 8시 45분 수아는 정확한 시간에 회사로 들어섰다. 인사팀장이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사무실 환경을 익히게 하고 동료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직속 상사에게 그녀를 인계했다. 40대 중반의 여성 팀장이었는데 무척 엄격해 보였고 말의 속도가 빨랐다. 김수아 씨,
자리는 저쪽이고 컴퓨터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직접 변경하세요. 오늘은 먼저 회사산의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옆자리의 박대리에게 물어봐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들어갈 거니까 지각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수아가 깍듯이 인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앉은 뒤 컴퓨터를 켜고 회사 시스템을 익히기 시작했다. 옆자리의 박대리가 그녀를 힐끗 보더니 안경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신입이시죠? 네, 김수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수아가 예에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박대리는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돌려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수아 역시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회사의 사규와 업무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렇게 자료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혜가 점심을 같이 먹자며 찾아와 그녀의 손을 이끌고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어때? 첫날인데 할만해? 지혜가 물었다. 응, 괜찮아. 수아가 대답했다. 다만 새로 배워야 할 게 엄청 많아. 천천히 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가 고기 한 점을 그녀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어차피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있으니까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다. 오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는데 매진했다. 저녁 6시,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퇴근하지 않고 자리에 남아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녁 8시, 넓은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겨 회사 건물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에 가로등이 불을 밝힌 채 행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수아는 밤의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게 꽉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업무였고 그녀만의 삶이었으며 그녀만의 시간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었고 월급이 적다며 조롱할 사람도 없었으며 그녀를 당연하다는 듯 하녀 취급할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김수아였다. 치열하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독립적인 한 사람이었다. 첫 달이 훌쩍 지나갔다. 수아는 매일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실무 지식을 악착같이 배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해냈다. 초반에는 확실히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 직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야 했고 낯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했으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업무 템포에도 발을 맞춰야 했다. 한 번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실수를 해서 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직속 상사에게 호되게 깨진 적이 있었다. 김수아 씨, 어떻게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검토 제대로 안 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어떤 변명도 입에 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당장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밤 11시까지 야근하며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다. 3번이나 꼼꼼하게 교차 검증을 하고 완벽하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상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수정된 보고서를 확인한 상사는 별다른 질책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수아는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시어머니를 병수발하며 뼛속까지 새겨진 인내심과 세심함, 그리고 실행력을 업무에 온전히 쏟아부었다. 서류를 정리할 때면 라벨을 명확하게 붙여 누구나 한눈에 찾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분류했다. 고객을 응대할 때면 과도하게 굽실거리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고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프로젝트를 조율할 때면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사소한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차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도 그녀의 진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김수아 씨,
일처리 하나는 진짜 야무지고 믿을만해. 박 대리가 하루는 탕비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아는 그 말을 엿들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제 할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에 발린 칭찬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 수아는 입사 이래 처음으로 온전한 100%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300만 원. 그녀는 급여 통장에 찍힌 숫자를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굳어 있었다. 300만 원. 과거의 수아에게 이 숫자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티도 나지 않는 돈이었다. 지훈이 매달 집에 던져주던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고 시어머니의 한 달 병원비가 800만 원이었다. 그녀가 예전에 받던 월급 260만 원은 그 어마어마한 생활비의 적자를 메우는데 몽땅 빨려 들어가 흔적도 남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통장에 찍힌 이 300만 원은 과거의 그 돈과는 궤를 달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였다. 오로지 그녀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인 피땀 어린 결실이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로 송금할 필요도 없었고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막는 데 쓸 필요도 없었으며 아무리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끔찍한 시댁의 블랙홀을 메우는데 희생시킬 필요도 없는 돈이었다. 이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돈이었다. 수아는 급여 통장이 든 가방을 메고 부산 앞바다로 나갔다. 광안리 해수욕장의 백사장. 해 진력해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아 수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품은 바람이 불어와 수아의 머리칼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녀는 모래사장 위에 서서 구두를 벗었다.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밟자 발가락 사이로 서늘한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밀려온 파도가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지나갔다. 차갑고도 기분 좋은 간지러움이었다. 수아는 두 눈을 감고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코끝이 찡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호선을 그리며 말려 올라갔다.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고객을 향한 의례적인 미소도 아니었고 괜찮은 척 꾸며낸 억지 웃음도 아니었으며 눈물을 참아내며 쥐어짜낸 비참한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린 해방감과 순수한 환희로 가득 찬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수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빠,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수아가 밝게 말했다. 아빠한테 용돈 좀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사드시고 건강 잘 챙겨. 아빠한테 뭐 하러 돈을 보내? 너 쓸 때도 많을 텐데 내가 써. 아버지가 다급히 만류했다. 아빠는 매달 국민연금 나오는 걸로 충분히 먹고 살아. 아빠, 그건 아빠 노후 자금이잖아. 함부로 쓰면 안 돼.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이제 번듯한 직장도 있고 돈도 벌어. 앞으로는 내가 아빠 호강시켜드릴게. 전화기 너머로 다시금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수아야, 아빠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야. 그 집만은 어떻게든 지켰어야 했는데. 아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수아가 아버지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건 온전히 내 선택이었지. 아빠 탓이 아니야. 그리고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간 대로 묻어둬. 나 지금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까? 정말 괜찮은 거냐? 그럼 정말이지. 수아가 힘주어 말했다. 나한테는 이제 일자리도 있고 든든한 친구도 있고 두 다리 뻗고 잘 집도 있고 내 힘으로 번 돈도 있어. 아빠, 나 이제 예전처럼 아빠 뒤에 숨어야 하는 어린애가 아니야? 나 스스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아 역시 콧날이 찌릿해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아빠 보러 갈까?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마. 주말이 되자 수아는 시외버스를 타고 아버지가 살고 계신 외곽의 작은 소도시로 향했다. 부산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였다. 경치와 공기는 좋았지만 번화한 곳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낡고 작은 빌라에서 홀로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다. 수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계셨다. 우리 수아 왔어? 얼른 들어와. 얼른. 아버지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와 딸의 가방을 받아 들었다. 수아는 아버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2년 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눈에 띄게 늙어 계셨다.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약간 굽었으며 걸음을 내디디실 때마다 다리가 미세하게 절뚝거렸다. 아빠, 왜 이렇게 뼈만 남았어? 살이 쏙 빠졌네. 수아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아니야, 아빠 아주 튼튼해.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마침 잘 왔다. 너 오면 먹이려고 소고기 듬뿍 넣고 미역국 끓이고 있었어. 내 엄마가 살아생전에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 푹 고왔지? 수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내가 도울게. 부녀는 비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지지고 볶으며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회사 생활은 어떤지 물었고 수아는 아주 좋다고 대답했다. 자취방은 살만한지 물었고 수아는 안락하다고 대답했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물었고 수아는 살이 찔 지경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 모진 이혼 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고 수아 역시 굳이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지 않았다. 점심상은 소박했다. 뚝배기에 담긴 소고기 미역국,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잘 익은 김치 한 접시, 그리고 고봉밥이 전부였다. 하지만 수아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밥을 넘겼다. 그것은 그리운 엄마의 맛이었고 따뜻한 가족의 맛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아가 부엌 뒷정리를 깔끔하게 끝낸 뒤 두 사람은 낡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아야, 아버지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다. 그놈이 혹시 너한테 다시 연락하거나 괴롭히진 않니? 수아는 아버지가 지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아니, 이 그녀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내 전화번호도 스팸으로 차단했고 카톡도 진작에 삭제해버렸어. 만날 일 없어? 그래. 아버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다행이고.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남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수아의 좁은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수아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베란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비록 많은 것을 잃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있다고. 그녀의 곁에는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주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시간은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갔다. 회사 내에서 수아의 업무 성과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상사와 동료들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뒤 그녀는 무사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월급도 3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녀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를 정확히 세 몫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아버지를 위한 용돈이었다. 아버지는 매번 극구 사양하셨지만 수아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비상금 명목의 적금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직무 관련 온라인 강의 수강료로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해야만 이 치열하고 잔인한 사회에서 온전히 제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쉬는 날이면 지혜와 함께 광안리 해변의 산책로를 걸으며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감상했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백색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가끔은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가 싱싱한 해산물을 흥정해 사오고 좁은 자취방 부엌에서 혼자 근사한 해물탕을 끓여 먹기도 했다. 심야 영화 한 편을 예매해 혼자 팝콘을 먹으며 영화관에 앉아 있기도 했다. 비록 곁에 아무도 없는 혼자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밑바닥부터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 숨막히고 끔찍했던 결혼 생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도 자신의 삶은 이토록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의 그늘에 기대지 않고도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스스로를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서 지난 5년간 쥐죽은 듯 엎드려 숨죽이고 살아왔던, 한없이 작고 초라했던 지훈의 아내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수아였다.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무너진 잔해 속에서도 보란듯이 흙을 털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한 명의 주체적인 여성이었다. 그렇게 반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아는 이제 부산의 삶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고 직장에서의 업무 처리 능력도 눈 감고도 해낼 만큼 능숙해져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 사무실 제자리에서 서류철에 라벨을 붙이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전화에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노려보다가 통화 버튼을 밀어 올렸다. 여보세요? 수아야, 나야.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독하게 낮고 갈라진, 잔뜩 기가 죽어 눈치를 보는 듯한 목소리였다. 수아가 전화를 쥔 손가락에 순간적으로 하얗게 힘이 들어갔다. 윤지훈이었다. 당신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냈어. 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아야, 나 너 한 번만 만나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나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과할 기회를 줘. 수아는 몇 초간 서늘한 침묵을 지켰다. 필요 없어. 수아야, 제발. 우린 이미 남남이야.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만날 이유 따윈 없어. 수아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그녀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통화를 종료한 뒤 그 번호를 곧바로 스팸 목록에 등록해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다. 그 지독하게 이기적인 인간이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리 없다는 것을. 이틀 뒤 퇴근길, 회사 빌딩 회전문을 밀고 나오던 수아는 로비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지훈을 단번에 발견했다. 반년 전 가정법원 앞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뺨은 훌쭉하게 패어 있었고 매일 아침 헤어젤로 한 치에 오차 없이 넘기던 머리카락은 까치집을 지은 채 이마를 덮고 있었다. 눈 밑에는 짙고 검은 그림자가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얼굴 전체에 찌든 피로와 짙은 초췌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지난 5년간 수아가 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표정이었다. 다림질을 한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구겨진 셔츠에 모양새가 엉망으로 틀어진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예전에 그 번지르르하고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대기업 중간 관리자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훈이 허둥지둥 다가오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수아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널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당신 변명 들어줄 이유 없어. 수아가 그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당신이 나한테 구차하게 해명할 권리도 의무도 없어. 수아야, 내가 차에 흘리고 간 영수증들 다 봤어. 지훈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지옥을 버텼는지, 장모님 유산인 집까지 팔아넘기면서 우리 엄마 병원비 됐다는 거, 은행 빚까지 져가며 헌신했다는 거 다 알았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천벌받을 놈이야.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어 수아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거 5억 원짜리 수표야. 그가 애원하듯 말했다. 돈 따위로 내가 잃어버린 세월을 다 보상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수아야,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앞으로 평생 내 발닦개로 살게. 평생 너만 보고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뼈가 부서져라 다 갚을게. 수아는 시선을 내려 그의 손에 들린 빳빳한 종이 쪼가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5억 원. 과거의 수아에게 5억 원이란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 몇백만 원이 펑크나서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니며 밤잠을 설치고 피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다. 결국 어머니가 물려주신 피 같은 집마저 처분해야 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박살 나버린 이 시점에 저 남자가 5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밀며 지난 5년의 끔찍한 피해 대가를 보상하겠다며 서 있는 것이다. 수아는 그 수표를 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붉게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싸늘한 냉소를 지었다. 윤지훈, 나한테 보상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시퍼렇게 날이 선 얼음칼과 같았다. 당신은 평생을 바쳐도 내 5년 절대 보상 못해. 지훈의 낯빛이 허옇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변명을 쥐어짜 내려 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비는 이유가 뭔지 알아? 수아가 가차없이 쐐기를 박았다.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야? 당신 그 알량하고 썩어빠진 양심에 가책이 드니까 그 마음의 짐승을 돈으로 덮어서 당신 스스로 발 뻗고 자고 싶어서 발악하는 것뿐이야. 수아야, 그런 게 아니야.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당신 친엄마 간병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어? 수아의 목소리가 송곳처럼 날카로워졌다. 매달 생활비가 펑크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가 매일 밤 몇 시에 눈을 붙이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는지 단 하루라도 관심 가진 적 있냐고? 나 혼자 그 생지옥을 버티면서 피가 마르고 뼈가 깎여나갈 때 내가 얼마나 숨통이 조이고 미쳐버릴 것 같았는지 단 1초라도 헤아려 본 적 있어? 지훈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 수아가 혐오감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아는 거라곤 내가 빳빳하게 다려준 셔츠 주워 입고 출근하는 거, 내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 내 쥐꼬리만 한 월급 무시하며 당신 잘난 맛에 사는 거 그게 다였잖아. 당신은 내가 뼈를 갈아서 떠먹여준 안락함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어. 당신한테 나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가 아니라 월급 한 푼 안 줘도 되는 공짜 식모,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아니야, 수아야.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 윤지훈, 수아가 그의 구차한 변명을 자르며 말했다. 우리 인연은 가정법원 문 나서는 순간 밑바닥까지 완벽하게 끝났어. 그녀는 지훈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다. 지훈은 들고 있던 수표가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온몸의 뼈와 살이 다 녹아내린 사람처럼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수아의 뒷모습이 분주한 퇴근길 인파 속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당당하고 곧게 뻗은 자세로 걸어가는 여자. 서울의 그 칙칙한 아파트에서 매일 밤 숨죽여 울며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지훈의 아내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녀를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수아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인파를 뚫고 걷고 또 걸어 어느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골목길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무너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은 미친 듯이 덜덜 떨렸고 심장은 요동쳤으며 눈시울이 시큰하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터질 것 같은 감정의 덩어리를 꾹꾹 눌러 담아 스스로를 진정시킬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방금 전 윤지훈의 얼굴에 대고 내리꽂은 그 말들은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 시커먼 피딱지처럼 엉겨붙어 있던 말들이었다. 5년간의 지독한 억울함, 핏빛 분노, 끔찍한 압박감이 방금 그 순간 마침내 폭발하여 바깥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날아간 기분이었다. 이제야
정말로 그 인간이라는 악몽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 버렸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훈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부산에 머물며 수아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아의 휴대전화는 늘 꺼져 있었다. 결국 그는 꼬리를 내린 패잔병처럼 처량한 꼴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다. 서울로 돌아온 직후 그의 일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는 비싼 돈을 주고 고급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수아가 집을 나간 뒤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지훈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간병은 수아가 피를 깎아가며 해내던 보살핌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요양보호사들은 교대 근무를 했고 매번 바뀌는 남의 손길이 수아처럼 시어머니의 미세한 버릇이나 까다로운 금기사항을 완벽하게 맞춰줄 리 만무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합병증에 시달렸다. 고열, 감염, 그리고 끔찍한 욕창. 요양병원에서 호출이 올 때마다 지훈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가야 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간병해보려 시도했다. 미음을 떠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며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갈아치우는 일들. 그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그는 환자가 삼킬 수 있는 미음의 물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고 체중이 실린 몸을 어떻게 틀어야 힘이 덜 드는지 요령도 없었으며 기저귀를 갈 때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 턱이 없었다. 어설픈 손놀림으로 허둥대다가 매번 침대를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하루는 그가 어머니에게 미음을 떠먹이다가 온도를 맞추지 못해 어머니의 혀를 떼게 했고 어머니는 고통에 신음을 흘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새하얗게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다가 복도로 뛰어나가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 끔찍한 소동의 한가운데서 그는 불현듯 수아를 떠올렸다. 매일 아침 6시면 귀신같이 일어나 미음을 끓이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고 약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던 수아. 그녀는 5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어머니를 댁에 한 적도 없었고 한없이 기다리게 방치한 적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걸까? 그녀 혼자서 어떻게 이 지옥을 5년이나 버텨낸 걸까? 지훈은 요양병원 복도에 쭈그려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파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직장 생활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잦은 병원 호출로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고 실적은 바닥을 쳤으며 임원들에게 수시로 불려가 깨졌다. 하루는 어머니의 응급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 자리를 펑크 냈고 부서장에게 직원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호된 욕을 먹었다. 윤지훈, 자네 요즘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허구한 날 휴가에 업무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생각은 있는 건가?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 회사의 핵심 인재였고 실적도 우수했으며 승진의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는 거래처 접대를 할 여력도 야근을 감당할 시간도 상사의 비위를 맞출 정신적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은 어머니의 병수발에 깡그리 소진되어 버렸다.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수아가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그녀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집안일을 챙기고 그 막대한 빚까지 떠안아야 했다. 거기에 남편의 지독한 냉대와 조롱까지 견뎌냈던 것이다. 어떻게 그 지옥을 버텼을까? 어떤 초인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그 끔찍한 압박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걸까? 반면 자신은 고작 몇 달 어머니를 직접 돌봤을 뿐인데 이미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각, 수아의 커리어는 눈부신 궤적을 그리며 탄탄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회사에 커다란 인사위기가 닥쳤다. 처우에 불만을 품은 핵심 직원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고 주요 고객사들마저 줄지어 떨어져 나가며 회사가 큰 혼란에 빠졌다. 모두가 뾰족한 수가 없어 패닉에 빠져 있을 때였다.
바로 그때 수아가 전면에 나섰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및 빠진 독 같던 시댁의 잡사들을 묵묵히 처리하며 단련된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불안해하는 남은 직원들을 다독여 내부 결속을 다졌고 퇴사한 직원들과 이탈한 거래처들을 일일이 찾아가 진심 어린 소통과 협상을 시도했다. 권위적으로 굴지도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도 않았다. 오직 진정성과 프로페셔널한 대안만으로 하나하나 꼬인 문제를 풀어갔다. 퇴사했던 직원이 말했다. 김수아 대리님. 대리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우리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네요. 마음을 돌린 고객사가 말했다. 김수아 대리님의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태도 덕분에 저희도 다시 한번 회사와 거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아는 이탈할 뻔했던 주요 고객사들을 대부분 되찾고 핵심 직원들의 마음도 돌려놓으며 회사의 위기를 기적처럼 수습해냈다. 그녀의 이 압도적인 성과는 최고 경영진의 열렬한 인정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지사의 인사총괄팀장으로 발탁되었고 월급은 단숨에 500만 원으로 뛰었다. 팀장 발령장을 손에 쥐던 날 수아는 오피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으로 펼쳐진 부산 앞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햇살이 수면 위로 산산이 부서지며 바다는 마치 금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다. 수아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갔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부속품도 그림자도 아닌 완전하게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존중받는 당당한 직장인. 한편 시어머니의 병세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장기간의 와상 생활로 인한 합병증이 연달아 터졌다. 폐감염, 요로감염,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중증 욕창. 의사는 시어머니의 기력이 바닥을 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지후는 매일 요양병원을 지키며 어머니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니는 헛소리를 하며 수시로 한 사람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수아야, 수아야. 그 애타는 부름을 들을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처럼 아팠다.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수아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수아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숨이 멎어가던 그날 밤, 요양보호사가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김수아 선생님,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르신 상태가 지금 아주 안 좋으십니다. 계속 며느님 이름만 부르시네요. 전화를 받은 수아는 오랫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생님하고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아는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휴대전화를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주었다. 수아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거칠어서 거의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너니? 네, 어머님. 접니다. 유수아가 대답했다. 듣고 있어요. 수아야,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지난 세월, 너 혼자 피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해.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내가 안다. 내 아들놈이 몹쓸 놈이야.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살려놨는데 널 무시하고 저버리다니. 어머님, 수아야. 어머니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놈 원망하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마라. 내 인생 잘 살아. 널 진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수아야, 고맙다. 지난 5년 동안 고마웠다. 수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요양보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생님, 어르신이 잠드셨습니다. 수아는 휴대전화를 쥔 채 부산의 밤바다 앞에 서 있었다. 짠내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흐트렸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서 차올라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모래사장 위로 툭툭 떨어졌다. 5년 만이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넨 미안하다 이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 수아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지훈의 그 냉혹함을 증오했고 불공평한 운명을 저주했으며 비참하게 굴었던 자신을 한탄했지만 시어머니만큼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병마에 시달리는 노인이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였을 뿐이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으며 살아갈 희망을 줄 사람이 필요했다. 수아는 그 역할을 기꺼이 해냈다. 그 5년 동안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헌신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와 고맙다는 인사로 뒤늦게나마 그녀의 희생을 인정해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아는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들어 부산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님, 부디 영면하소서. 그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3일 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수아는 서울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에게 부탁해 영정 앞에 하얀 국화꽃바구니 하나를 놓게 했다. 그 꽃바구니 리본에는 간결한 문구만 적혀 있었다. 부디 영면하소서. 이것이 그녀가 과거와 단절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뒤 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서울의 회사를 그만두고 차를 몰아 부산으로 내려와 최후의 애원을 시도했다. 수아의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서 밤을 새우며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만나려 발악했다. 하지만 수아는 매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으며 그의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또다시 수아의 회사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수아가 회사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한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건장한 체격의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고 듬직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수아의 얼굴에는 편안하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지훈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맑고 따뜻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해 진녘의 금빛 노을이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리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웠다. 남자가 무슨 말을 건네자 수아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이내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납덩이처럼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수아가 그 남자와 함께 차에 올라타고 석양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수아에게는 이미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그녀의 세상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그 남자의 이름은 상철이었고 수아 회사와 거래하는 대기업 파트너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두 사람은 잦은 업무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적인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친분이 쌓이며 가끔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사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상철은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수아가 업무 능력은 탁월하지만 가끔 눈빛 속에 짙은 피로감과 타인을 향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인생의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짓는 눈빛이었다. 그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를 챙겨주었다. 수아가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건물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다가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수아가 열이 나고 아플 때면 따뜻한 전복죽과 해열제를 사서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고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약 꼭 챙겨 드세요. 라는 메시지 하나만 남겨두었다. 수아가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할 때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닷가로 데려가 함께 파도 소리를 들어주었다. 서서히 수아도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상철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5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전신마비였던 시어머니, 무심했던 남편, 그리고 홀로 짊어져야 했던 모든 짐들에 대해서.
상철은 조용히 들어주었고 함부로 끼어들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건넨 말은 단 한마디였다. 수아 씨, 그 시간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수아 씨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지만 생각하세요. 수아는 붉어진 눈시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위로를 들어본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다. 결국 지훈은 수아를 다시 찾아내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수표를 들이밀지도 다시 합치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일부를 보상의 의미로 넘겨주려 했다. 수아는 단호히 거절했다. 윤지훈, 난 당신의 알량한 보상도 동정도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고 분노나 슬픔의 흔적조차 없었다. 지난 5년간 내가 갈아 넣은 헌신은 전부 내 자발적인 선택이었어. 후회는 없지만 두 번 다시 뒤돌아볼 생각도 없어. 한때는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시어머니 간병이 내 의무인 줄 알았어. 당신이 내 유일한 기댈 곳인 줄 알았기에 기꺼이 그림자로 살며 비참함을 견뎠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난 누구의 소모품도 아니야. 나는 독립적이고 온전한 인간, 김수아라고. 내가 버린 건 당신이나 그 결혼 생활이 아니야. 그 지옥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바보처럼 굽실거리던 과거의 내 모습을 버린 거야.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고통 속에서 수아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뱉어낼 변명조차 없었다. 딱 하나만 확실히 해두자. 수아가 말했다. 뭐? 내가 당신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내 돈으로 메꿨던 매각 대금. 수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 돈은 내 채권이니까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지훈은 잠시 얼어붙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계좌로 전액 송금할게. 고마워. 수아가 말했다. 돈이 입금되면 우린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멀어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았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저렇게 귀한 여자를 짓밟고 놓쳐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수아는 지훈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부산의 작고 아담한 집을 샀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채광이 좋고 맞바람이 불어 쾌적했으며 베란다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이었다. 그녀는 시골에 계시던 아버지를 모셔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매일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고 공원에 나가 동네 노인들과 장기를 두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다. 수아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늘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그녀를 맞이했다. 수아가 밥은 자기가 하겠다고 극구 말려도 아버지는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차려주는 밥 먹고 쉬어라며 웃으셨다. 이것이 바로 수아가 늘 꿈꾸던 삶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가족의 따뜻한 온기, 안정적인 직장, 기대할 수 있는 내일. 그 모든 것을 마침내 그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수아는 베란다의 라탄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옆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다 이따금 농담을 던지셨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모가차가 담긴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요즘 환절기라 기침을 하신다길래 타왔어요. 그가 웃으며 모가차를 건넸다. 수아는 텀블러를 받아 들고 풋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기침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지혜 씨가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상철이 말했다. 수아 씨 약은 너무 많이 해서 면역력 떨어졌으니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던 거려. 수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아빠 베란다에 계세요? 가서 인사 나누세요. 네. 상철은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수아는 현관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통유리창을 넘어온 따스한 햇빛이 거실 바닥과 의자,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던 진한 상처와 음울함을 남김없이 씻어내듯 눈부신 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멸시받던 며느리도 비참했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김수아였다. 직장에서 존경받는 유능한 팀장이자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며 귀하게 여겨지는 연인.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당당하고 행복한 김수아였다. 모진 시련 끝에 마침내 그 끔찍한 족쇄를 끊어내고 과거의 지옥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되찾아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열린 창문 틈으로 바다 내음을 품은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 바다 위로 새하얀 돛을 단 요트 한 척이 햇빛을 받으며 유유히 나아가고 있었다. 수아는 베란다로 나가 아버지와 상철 사이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내다보았다. 수아야, 오늘 저녁은 뭐 해먹을까? 아버지가 물으셨다.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수아가 말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해주던 방식대로요. 좋아요. 그럼 제가 채소 씻고 보조할게요. 상철이 넉살 좋게 나섰다. 칼질은 좀 하실 줄 알고요. 수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배우면 되죠에 상철이 웃으며 답했다. 세 사람은 기분 좋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다정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수아가 원했던 삶이다. 대단한 부도, 화려한 사치도 필요 없었다. 자신을 온전히 아껴주는 사람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다. 5년간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비참함을 대가로 그녀는 마침내 이 완벽한 평온과 행복을 거머쥐었다.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2번 다시 남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멍청한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것. 그녀는 김수아다. 사랑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눈부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훈은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주저앉아 잿빛 서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안방은 이미 텅 비워졌다. 간병 용품들과 그 낡은 투약 매뉴얼까지 전부 쓰레기 박스에 담겨 베란다 창고에 처박혔다. 하지만 수아가 남긴 그 낡은 간병 일지 수천만은 버리지 못해 침대 협탁 위에 두고 가끔 펼쳐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5년의 기록들. 매일같이 버텨온 수아의 뼈 깎는 헌신과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가 철저히 무시했던 그녀의 고통, 그가 짓밟았던 그녀의 비참함이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끔찍한 후회에 휩싸였다. 내가 그때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않았다면,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없다. 그는 수아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으며 승진의 기회와 찬란한 미래마저 모두 잃어버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서늘하고 텅 빈 집, 뼛속까지 시린 고독, 그리고 평생을 가슴 쳐도 갚을 수 없는 무거운 회한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그의 자업자득이었다. 부산 바닷가, 노을이 지며 하늘이 온통 오렌지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수아와 상철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밀려오는 파도가 발목을 부드럽게 적셨다. 수아씨, 상철이 걸음을 멈추고 불쑥 말했다. 앞으로 수아씨 남은 인생, 제가 지켜주면 안 될까요? 수아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상철의 눈빛은 한없이 진지하고 다정했다. 동정이나 연민 같은 건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견고하고 절대적인 사랑만이 가득했다. 수아는 가만히 그를 보다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 서로를 함께 지켜주는 걸로 해요. 상철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습니다. 함께 지켜주는 걸로 하죠. 그가 손을 내밀어 수아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깍지를 낀 채 단단하게 얽혔다. 마지막 석양빛이 두 사람 위로 쏟아지며 모래사장 위로 짙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완벽하게 포개지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었다.
그것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눈부신 내일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영원한 약속처럼 부산 바다 위에 아름답게 새겨졌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